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강의가 다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좀 걱정이 앞서네요.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자, 오늘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네, 그렇죠. 일제 시대별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죠? 혹시 복습하는 학생 있나요? 모두 복습했을 거라고 좀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대별 일제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자주권을 찾기 위한 시대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독립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징과 과정을 알아보기보다는 전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는 보지 않고 제 판서와 제 설명을 통해서 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가지고 독립운동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가로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표시를 해보았죠. 우리 전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필기를 가로로 하라고 했죠. 세로가 아니고. 그래서 10년대 무단통치, 20년대 문화통치, 30년대 민족 말살통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마 공란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 공란에다가 10년대, 20년대, 30년대 우리 민족의 이 독립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 8월 29일 우리 민족의 암흑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일제에게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우리가 일본의 한 지방인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분리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을 일제의 무단 통치 아래 또 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의 토지를 강탈당하면서 10년 동안 일제에게 비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국인들의 삶이 있었어요. 이 불만이 쌓여서 우리의 불만이 빵 터진 사건이 바로 1919년 3.1 만세운동입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어찌 보면 본격적인 시작,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3.1 만세운동이 무단통치 10년의 결과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대 우리 민족의 첫 독립운동은 1919년 3.1 만세운동이 있었어요. 3.1 만세운동. 자, 전 시간에 위쪽에 여러분들은 다 필기를 해놨죠? 저는 그 내용은 지우고 그 아랫부분에 필기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판서를 하는 거예요. 자,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만세운동은 3.1 만세운동 우리 길 가는 사람에게 아무나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누구죠? 그렇죠. 유관순이죠. 근데 선생님은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3.1 만세운동 하면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리 모두는 유관순밖에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제가 유관순 열사의 이 공적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3.1 만세운동은 유관순밖에 모르는 이런 역사 인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3.1 만세운동은 유관순 혼자 어떤 특정 인물이 또 이 3.1 만세운동을 계획한 민족대표 33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단체가 일으킨 독립운동이 아니고 그야말로 거족적인 독립운동이에요. 거족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자가 들거자, 족자가 결의족자예요. 우리 온 결의 온 민족이 들고 일어난 거족적인 이 민족운동이 이 바로 3.1 만세운동이에요. 이 3.1 만세운동으로 결국 우리가 일제는 몰아내지 못했지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 3.1 만세운동의 결과 당시 한국의 백성들이,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의 시민들이 드디어 국가의 주인은 왕이 아니고 바로 나다, 바로 시민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3.1 만세운동 전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관이 바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왕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고종을 떠받드는 그런 식의 역사였는데 이제는 공화정이라고 해서 국가의 주민은 시민이다. 바로 이 민주주의 싹이 어찌 보면 3.1 만세운동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3.1 만세운동으로 독립은 쟁취하지 못했지만 나도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수가 많아지게 되었고요. 하지만 3.1 만세운동으로 깨달은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독립운동을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나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산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힘이 미약하고 일제에게 큰 저항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이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한데로 모을 이 구심점이 될 만한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야말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 만한 단체가 드디어 만들어진 거죠. 참 기쁜 일이죠. 저 기쁜 일인 것만큼 실제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속속들이 모였어요. 모였지만 이 모이고 이 독립운동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느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서로 이 독립 후에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4, 5년 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모였던 독립운동가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타이틀만 남고 상당히 초라하게 쇠퇴해버려요. 이 쇠퇴해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단체를 끝까지 지킨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만세운동하면 3일 만세운동하면 유관순이 생각나듯이 우리 임시정부 하면 생각나는 인물 누구죠? 그렇죠. 더블 K 김구예요. 김구. 김구가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끝까지 붙잡고 다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 만한 단체로 만들게 돼요. 그 내용은 뭐 임시정부 이야기할 때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10년대 주요 독립운동으로는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20년대로 넘어가죠. 20년대로 넘어가서는 일제가 통치의 방법을 문화통치라고 바꾸게 되죠. 근데 문화통치로 바꾸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도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20년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알기 전에 전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그 사건에 대한 이해부터 선행이 되어야만 20년대, 30년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당시 전 세계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1917년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회주의라는 말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죠. 되게 이제 사회주의라는 말은 어떤 말과 어떤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죠? 아마 공산주의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굳이 이제 비교하자면, 쉽게 비교하자면 사회주의라는 큰 범주가 있고 그 범주 안에 아주 급진적인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라는 말이에요. 어렵죠? 자, 그럼 사회주의가 뭔지 알려면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또 기본 상식이기도 하고 사회주의라는 말을 먼저 알기 전에는 자본주의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럼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인류 3대 혁명이 뭐죠? 신석기 때 일어났던 농업혁명, 그리고 시민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이렇게 이게 인류 3대 혁명이죠. 영국에서 17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 유럽이 산업화의 물결에 따르게 되었죠. 그 결과 자본주의 체제가 유럽에서 처음 자리 잡게 돼요. 이 자본주의 체제, 지금도 자본주의 체제고 그 당시도 자본주의 체제인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초기 자본주의 때는 그야말로 자본가들이, 공장을 가진 공장주나 땅을 가진 지주들이 그야말로 노동자와 농민을 무한하게 약탈하던 시절이에요. 약탈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착취예요, 착취. 뼈 빠지게 일하는 건 노동자와 농민인데 대다수의 공장과 땅에서 나오는 이득을 자본가들이 독식하게 돼요. 그럼 지금의 자본주의는 뭐가 다르냐? 지금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해본 학생도 있겠지만 최저시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최저임금, 그리고 기본 근로시간, 노동권, 단결 교섭권, 뭐 이런 것들. 노동자들을 위한 뭐 조합, 노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거대한 자본가들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이거든요.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업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정부가 사이에 끼는 거예요. 껴서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인 우리 같은 노동자와 농민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 간혹 노동자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데 우리 모두는 노동자예요. 선생님도 노동자예요. 뭐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다 노동자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본주의는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 자본가에게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들이 핍박받고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정부가 껴 있어요. 껴서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체제는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고 다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과 유럽의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면 자본가들이 어찌 보면 노동자 농민들을 상당히 약탈하고 착취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당연히 노동자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겠죠.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발표를 했어요.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발표해서 언젠가는 이 노동자와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들을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이론을 내놨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까지나 이론이에요. 또 이 이론에 당연히 노동자와 농민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세상이 만들어지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이론이 처음으로 실현화된 것이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에서 1917년 레닌이라는 사람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부, 소비에트 정부라고 처음으로 탄생시킨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야, 저 러시아도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소비에트 정부를 만들었어. 우리나라도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소비에트 정부 만들자 라고 이 사회주의 물결이 전 유럽, 전 세계에 그야말로 불길같이 번지기 시작하고 누구도 영향을 받았다. 바로 우리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향을 받았냐면 우리나라도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많겠죠.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독립운동가들이 많겠죠.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독립운동가들. 자, 이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크게 영향을 받고 또 약간 분화되는지, 이 독립이란 것은 일단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제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한반도에 정부를 세우겠죠. 그죠? 한반도에 정부를 세우겠죠. 그럼 한반도에 어떤 정부를 세울 거냐 이거야. 한반도에 어떤 정부를 세울 거냐를 두고 독립운동가들이 쪼개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쪼개지냐면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로 쪼개지기 시작해요. 독립운동가들이.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한반도에 어떤 정부를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을 두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자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당연히 저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러시아에도 노동자 농민을 위한 소비에트 정부가 만들어졌듯이 우리나라도 일본 몰아내고 난 다음에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한반도 소비에트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에서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역사며 종교며 민족의 경계 구분이 없어요. 역사며 민족이며 종교라는 개념을 상당히 부정을 해요. 왜 부정하냐면 어떤 민족의 역사, 어떤 민족의 종교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갈등을 유발한다고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민족 개념, 인종 개념, 그 다음에 종교 개념, 역사 이런 걸 전부 다 부정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배층들이 피지배층들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이며 도구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소비에트 세상에서는 어느 세계의, 어느 민족의, 어느 국가의, 어느 종교의 노동자든 농민이든 전부 다 위아더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소비에트, 그 이후에 이제 동유럽 지역에 여러 소비에트 정부들이 막 세워져요. 이 소비에트끼리 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이며 인종이며 종교며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러시아 소비에트 중심으로 나중에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해서 줄여서 우리는
소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도 한반도 소비에트를 만들어서 우리도 저 소련에 가입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뭔가 화면이 바뀌었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다가 이 기계상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이 녹화가 되지도 않는데 수업을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된 부분까지 끊어서 지금 다시 재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다시 이야기하자면, 어쨌든 이 사회주의 혁명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일제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해방 이후에 어떤 정부를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을 두고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이렇게 둘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역사, 종교, 민족, 인종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뭐 한국의 노동자든 일본의 노동자든 중국의 노동자든 러시아 노동자든 유럽의 노동자든 민족,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노동자, 농민이면 전부 다 위아더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소비에트 또 동유럽의 소비에트 각 국가들이 국가 간의 민족 간의 경계 없이 전부 다 연합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해서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도 일제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한반도 소비에트를 만들고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가입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문제가 이 역사, 종교, 민족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역사, 민족, 인종 이런 것들을 지배층들이 피지배층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허상, 도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 역사는 이 당군한건 고조선 이후로 2000년 동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또 한반도에 거주하면서 한민족이라는 민족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루아침에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20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민족성은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애들이 민족주의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두 개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회주의자의 적은 누구죠? 민족주의자의 적은 누구죠? 아마 정확히 대답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회주의자의 적은 민족주의자, 민족주의자의 적은 사회주의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이기 전에 이들은 전부 다 독립운동가라는 거죠. 독립운동가니까 얘네들은 일단 누구랑 싸워야 돼요? 당연히 일본과 싸워야 되죠. 일본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한반도에 어떤 정부를 세울 것인가를 두고 성향이 다른 것 뿐이지, 아직 일제강점기 상황에서는 이들은 독립운동가잖아요. 독립운동가니까 얘네들은 일단 손을 합치고 힘을 합치고 일본과 맞서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일본 몰아내고 난 다음에 한반도에 어떤 정부를 세울 것인가를 두고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미리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부터 둘끼리 싸우고 또 그리고 서로 따로 분리돼서 일본과 싸우고 가뜩이나 힘을 합쳐서 일본을 이길까 말까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에 해방 이후에도 이들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이 갈등은 분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죠. 또 결국에 사회주의자들은 이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을, 또 민족주의자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게 해가지고 남한 정권을 만들어내게 되죠.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 둘은 1950년에 6.25 전쟁이라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져오게 되고 지금 2020년까지 둘 모두 으르렁대고 있는 아직 분단의 이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 우리 역사에서 이 사회주의, 러시아 혁명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둘로 쪼개졌는데 민족주의자들이 실시한 독립운동을 한번 볼게요. 민족주의자들은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말 그대로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실력을 먼저 기르자는 거예요. 이 실력 양성 운동은 총 3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졌는데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문맹퇴치 운동, 이렇게 3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결국에 이 3가지 운동이 전부 다 실패하게 돼요. 그 이후의 상황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기에 매진하게 돼요. 또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이 1929년에 일어났던 원산부두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게 있어요. 원산부두 노동자 총파업. 근데 이 원산부두 노동자 총파업에 한국인 노동자들만 일제 자본가들에게 대항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일본 노동자도 있었어요. 일본 노동자. 좀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아니 우리가 일제 자본가 기업가에게 대항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노동운동인데 여기에 일본인들도 같이 포함해서 일본 자본가 기업가들에게 대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를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말을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회주의에서는 역사, 민족, 국가 이런 경계가 없어요. 일본의 노동자, 한국의 노동자, 노동자이면 위아더 원이에요. 이들의 공통된 적은 누구냐면 각국의 피지배층들을 지배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자본가들이에요. 자본가들을 이제 뭐라 부르냐면 부르주아 계급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일본 노동자든 한국 노동자든 상관이 없이 자본가,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손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근데 다시 민족주의자들의 실력 양성 운동으로 넘어가서 이 실력 양성 운동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두 가지 부류로 쪼개져요.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오랫동안 독립운동이 실패하다 보니까 야, 과연 저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야,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해. 차라리 일제의 지배를 인정해버리고 일제로부터 우리 조선인들의 자치권이라도 얻어내자 라고 해가지고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고 일제와 타협을 해서 자치권이라도 얻어내자 라고 해서 이들을 자치론자라 불러요. 자치론자. 얘네들 말을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상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에요. 자신의 친일 민족 반역 행위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에 불과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문학책에 실려있는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친일파예요. 자치론자예요. 자신의 이 친일 행위를 예쁘게 포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일제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앞에다가 안일비자 붙여가지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들이 이제 좋은 존재가 되겠죠.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이 사회주의자 있죠? 이 사회주의자. 얘네들이 힘을 합치게 돼요.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펼쳐요.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펼쳐요. 유일, 오직 유자 하나 일자, 오로지 하나로 힘을 합치자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좋은 운동이죠. 예. 지금도 우리 한반도의 형세가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되어 있고 이 끊임없이 통일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사회주의, 민족주의로 쪼개져 가지고 언제 우리가 다시 합칠 수 있을까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분리되었던 독립운동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노력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잘 나오겠죠. 저도 중간고사에 이 부분 반드시 낼 겁니다. 이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뭐냐면 1927년부터 31년까지 활동한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신간회. 이 신간회라는 단체, 우리 연도를 보면 4년밖에 활동을 못했죠.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단명하게 되지만 어쨌든 힘을 합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것이 민족유일당 운동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 필기는 20년대 30년대 구분 없어요. 구분 없어요.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그냥 넘어가면 상관없이 필기하셔도 돼요. 저는 나타났다 사라졌다, 지금 카메라 구도를 바꾸기 힘든데 카메라 구도상 더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요 밑에다가 써볼게요. 밑에다. 자, 두 번째 독립운동의 흐름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신분. 여러분들 신분이 뭐죠? 학생이죠. 학생. 학생운동이에요. 학생운동. 학생운동이에요. 이 학생운동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순서대로 써보면 1926년 60만세 운동. 26년 60이에요. 6월 10일 60만세 운동. 그리고 1929년 11월 3일. 혹시 여기 11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학생이 있나요? 예, 학생의 날이에요. 학생의 날. 어떤 것을 기념해서 학생의 날이 제정됐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 사건의 명칭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 내용은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열차 안에서 일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고 그것을 본 이 분개한 조선인 남학생들과 일본 남학생들 간의 패싸움. 이 사건 명칭이 뭐냐면 1929년 11월 3일에 일어났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 사건을 기념해서 지금의 학생의 날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의열운동이 있어요. 의열운동. 이 의열운동은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암살과 밀정이라는 영화 봤나요? 암살, 밀정. 그 암살에 전지현, 조진웅, 그 다음에 뭐 조승우 이런 사람도 나오죠. 밀정에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공유, 이병헌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고위 관직자나 혹은 친일파들을 제거하려는 활동, 그런 운동을 의열운동이라고 해요. 의열이 이제 의로운 일을 열렬히 시행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 의열운동의 대표적인 두 단체가 있어요. 1920년대 활동했던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있고, 의열단, 그리고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의열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원봉.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그 암살 영화와 밀정 영화에 두 영화에 전부 다 조연, 카메오로 나와요. 그 암살 영화에서는 전지현에게 누구 죽여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던 조승우라는 배우가 김원봉이고, 밀정 영화에서는 공유의 대장, 그 이병헌이 이 김원봉이라는 실존 인물을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두 영화에서 그 조승우와 이병헌은 김원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김원봉이 스스로도 약간 가명을 많이 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일제 경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 때는 그 인물이 약간 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이 본명이 아닌 가명을 쓴다고 해요. 저도 뭐 영화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이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해방 이후에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는데 공헌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북한과 체제 경쟁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을 그냥 빨갱이라고 비하하고 또 그들의 체제를 순응하는 것을 상당히 금기시했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정권에 참여한 김원봉이라는 인물도 우리 교과서와 우리 독립운동가에서 거의 의도적으로 많이 삭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김원봉이라는 인물을 다시 재조명받기 시작한 거예요. 넘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운동이냐면 무장독립운동. 이 무장독립운동은 말 그대로 총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총칼 들고. 일본도 우리를 총칼 들고 지배했으니 우리도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총칼 들어서 일제를 몰아내버리자. 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해진과 이준열이 나왔던 영화 있죠. 그 영화 뭐죠? 그렇죠.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가 대표적인, 청산리 대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대첩. 청산리 대첩이 대표적인 이 무장 독립운동이고, 이런 운동은 1920년대 중반 때, 요 가운데 중자 중반 때 3부 운동이라고 해서 3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런 약간 좀 자치단체 성격을 가진, 자치정부의 성격을 가진 이런 단체의 운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해요.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일본과 같이 싸우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나중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속 부대인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게 돼요.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게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시대별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큰 흐름이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부분이에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내용만 이제 간략간략히 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간략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게요. 여러분들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특히 역사 학습에서는 이 시대적 흐름과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머릿속에서 약간 좀 구조화 시킨다고 할까? 뭐 마인드맵을 만든다고 할까? 이런 과정이 반드시 선행해야지 이 학습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대별 독립운동의 과정을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꼭 빈 연습장이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인 10년대 최초의 독립운동이었던 3.1 만세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